네, 광주예고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4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울 단원은 이제 5단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라는 단원인데요.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보면 첫 번째는 지질시대 구분 기준을 알고 지질시대를 구분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석 자료를 통해서 지질시대의 생물 환경과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을 해석을 해볼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희소식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교과서랑 학습지를 보시면 5단원의 내용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범위가 벅찰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화석 부분만 선생님이 발췌를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습지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온라인 클래스에서 다룬 내용만 이 5단원에서는 시험에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단원에서 나와 있는 지질시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자, 지질시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좁은 의미의 지질시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넓은 의미의 지질시대가 있는데, 자, 좁은 의미의 지질시대는 가장 오래된 암석이 형성된 약 38억 년 전부터. 근데 지금은 40억 년이나 한 41억 년 전에 암석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요때쯤부터, 다시 말해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형성된 시기부터, 그 다음에 인류가 지구에 나타난 약 1만 년 전까지의 시대를 좁은 의미의 지질시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다시 말해서 지구의 모든 시대를 지질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학습지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 49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49페이지. 학습지 49페이지를 펴보시면 지질시대의 구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질 시대를 넓은 의미, 다시 말해서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시기를 지질 시대라고 한다면 이 지질 시대는 크게 우리가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지금으로부터 가장 오래된 시대를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을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 그래서 우리가 넓은 범위로 보면 지질 시대를 이렇게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네 단계로 구분하고 현재는 이 신생대에 해당한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각각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의 연도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지구가 탄생한 최초의 시기부터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우리가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는 약 5억 4천만 년 전부터, 그 다음에 2억 5천만 년 전까지를 우리가 고생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를 중생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가 신생대다. 그래서 이렇게
지질 시대를 네 단계로 구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했을 때, 이 시대의 가장 끝에는 대라는 단어가 붙고 있죠. 대. 이 대는 지질시를 구분하는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대들은 다시 세부적으로 여러 개의 기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 학습지를 보시면 고생대는 몇 개의 기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죠. 6개의 기로 구분이 되어 있고, 중생대는 3개의 기, 그 다음에 신생대도 3개의 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고생대의 가장 최초의 기의 명칭이 뭐냐면 캄브리아 기예요. 캄브리아 기. 그래서 이 성캄브리아 시대라는 명칭은 이 캄브리아 기 이전의 시대를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캄브리아 시대도 크게 두 개의 누대로 구분되고, 그 두 개의 누대들은 다시 여러 개 대들로 구분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대를 구분하는 기준 연도 5억 4천만 년 전, 2억 5천만 년 전, 6,600만 년 전, 이 정도의 개념까지만 먼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지워볼게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성캄브리아 시대의 형광펜으로 해볼까요? 성캄브리아 시대의 그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길이를 이렇게 비율로 나타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지질 시대를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성캄브리아 시대는 그 중에서 약 88.2%를 차지하고, 고생대는 6.3, 중생대는 4.1, 신생대는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긴 시대가 성캄브리아 시대고, 그 다음이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다. 이 정도 개념도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질 시대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 지질 시대 생물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물의 이 흔적들, 화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화석에 대한 정의를 같이 살펴보면요. 자, 화석이라는 것은, 자, 정의를 보시면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다시 말해서 생물의 그냥 흔적을 화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화석은요, 구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체화석과 생흔화석으로 화석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체화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남아서 만들어진 화석이 체화석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뼈나 이빨이나 껍데기 같은 골격의 화석을 대표적으로 체화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서 요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은 이제 공룡의 뼈가 그대로 남아 있는 화석이기 때문에 체화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생흔화석이라는 건 뭐냐면 생물이 남긴 흔적의 화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발자국이나 아니면 배설물이나 아니면 서식을 위해서 판 구멍 또는 뭐 기어간 흔적, 뭐 이런 것들을 다 생흔화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래쪽에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니까 생흔화석이 되겠죠. 그래서 자, 먼저 화석을 구분하는 기준 첫 번째는 체화석과 생흔화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화석, 생물의 흔적을 화석이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이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이걸 화석의 3대 생성 조건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생물체의 개체 수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우리가 화석이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화석이 남아있기 위해서는 생물의 개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물의 화석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체 수가 많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뼈나 줄기나 껍데기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단단한 부분. 만약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퇴적물 속에서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흔적이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분해되기 전에 빨리 매몰돼야 됩니다. 빨리. 아무리 단단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천천히 매몰되게 되면 썩어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해되기 전에 땅속에 빨리 이렇게 매몰돼야지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우리가 화석이 있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화석을 발견해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석이 만들어진 이후에 심한 지각 변동이나 변성작용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그 화석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빨리 매몰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배웠던 조건 속에서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학습지 47페이지 보시면 거기 설명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은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게 4단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자, 첫 번째로는 생물체가, 여기 나와 있는 생물체는 암모나이트라는 생물체인데요. 암모나이트. 그래서 이 암모나이트라는 생물체가 먼저 죽어가지고 퇴적물에 빠르게 매몰이 됩니다. 일단 쌓여야지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새로운 퇴적물이 쌓이고, 그 새로운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퇴적물들이 아래쪽에 있는 지층에 열과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럼 열과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생물이 화석이 되는 화석화 작용을 받게 됩니다. 화석화 작용이란 걸 받게 돼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학습지 4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하던 생물이 죽어서 그 사체가 화석이 되어가는 전체 과정을 말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유해가 퇴적물에 매몰될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매몰된 후에 매몰된 사체가 화석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화석화 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석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자, 여기에 지금 퇴적층이 있습니다. 그럼 이 퇴적층에 어떤 생물이 이렇게 쌓여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새로운 퇴적물이 쌓이고, 또 위쪽에 새로운 퇴적물이 쌓이고, 또 위쪽에 새로운 퇴적물이 쌓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래쪽에 있는 생물은 처음에는 그 생물체의 몸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 퇴적물 안에 갇혀 있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썩어가지고 빈 공간이 되고, 이렇게 얘가 썩어가지고 빈 공간이 되고, 그대로 그 형태가 빈 공간으로 이렇게 남아있겠죠. 남아있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지하를 지나가던 지하수나 다른 뭐 토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흘러나온 광물질들이 이 빈 공간을 이렇게 메꿉니다. 메꿔요. 그러면 이 생물의 모양의 돌 같은 암석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화석이 되는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작용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석화 작용이라고 하고, 자, 이 화석화 작용을 받게 되면 이제 토양 속에 화석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은 지각 변동으로 이 화석이 매몰된 지층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풍화 침식을 받으면서 이 지층이 깎여가지고 결국에 어, 표면에 드러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화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석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화석의 형태를요, 크게 몰드랑 캐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몰드라는 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화석이 만들어질 때는 그 생물체가 썩어서 없어지고 그 공간을 다른 물질이 채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생물체 외형과 같은 틀이 그대로 남아있는 화석, 틀이 만든 화석을 우리가 몰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캐스트라는 건 뭐냐면 몰드에 광물질이 채워져서 생물체의 원형이 그대로 복원되면서 만들어진 화석을 캐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추운 겨울이 되니까 길거리에 붕어빵 파는 가게들이 점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붕어빵을 생각해 보면 붕어빵 만들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붕어빵 틀에다가 반죽을 넣고 구워서 왼쪽에 있는 붕어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붕어빵 틀이 바로 뭐냐면 몰드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붕어빵이 바로 뭐에 해당되냐면 캐스트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붕어빵이니까 글자 수가 세 글자죠. 그리고 캐스트도 글자 수가 세 글자죠. 그래서 세 글자끼리 같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몰드랑 캐스트의 개념까지 비교하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화석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웠죠.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우리가 표준 화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표준 화석은 화석 중에서도 특정한 시기를 지시해주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어떤 화석이 표준 화석이 된다는 말은 특정한 시기의 지층에서만 그 화석이 발견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데, 표준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먼저 생물이 넓은 지역에 분포를 해 있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아야지만 특정한 시기를 지시해주는 표준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화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에 이용하냐면 시대를 구분할 때 이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층을 대비할 때,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대 연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웠었죠. 상대 연령을 비교하는 방법 중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을 대비할 때 화석을 이용했었는데, 그때 이용되는 화석이 표준 화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표준 화석에 해당하는 예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볼게요. 자, 먼저 고생대를 대표하는, 우리가 지질시대는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먼저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크게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화석은 삼엽충이라는 화석이고요. 삼엽충, 바퀴벌레처럼 생긴 화석이 삼엽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삼엽충은 바다에서 서식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뭐처럼 생겼어요. 얘는 해파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필석이라는 화석인데, 이 필석이라는 화석도 바다에 떠다니는 생명체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는 방추충이라고도 하고, 방추충 또는 푸줄리나라고도 해요. 푸줄리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학습지 48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그림이 입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화석은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암모나이트라는 화석인데, 암모나이트. 그래서 얘는 이제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 중에 하나고, 그럼 얘는 공룡이죠? 공룡. 그 다음에 얘는 시조새. 그래서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는 중생대 표준 화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매머드의 골격 화석이고, 그 다음에 이 화석은 화폐석이라는 화석이에요. 그래서 매머드랑 화폐석은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인데, 그래서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들이 이런 게 있다. 여기 나와 있는 화석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시상화석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시상화석이라는 것은 표준 화석이랑 다르게 특정한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 아니라 특정한 환경을 지시해주는 화석을 우리가 시상화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상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은 특정 환경에서만 분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상화석을 이용하면 그 당시의 기후나 자연 환경 같은 것들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화석은 산호. 지금 이건 화석은 아니고 실제 지금 지구에 있는 산호의 그림인데요. 이 산호는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서식을 하죠? 그렇죠. 수심이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일반적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이 산호의 화석이 있으면 수심이 얕고 따뜻한 바다였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화석은 고사리 화석인데, 고사리. 이 고사리는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 고사리는 어디에 서식하냐면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고사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출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화석을 시상 화석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표준 화석이랑 시상 화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의 차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축은 생존 기간, 생물들의 생존 기간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생물들의 분포 면적을 의미하는데, 자, 첫 번째로 표준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화석들은 표준 화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시상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분포 면적이 좁고,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에 해당하는 화석들이 시상 화석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이해를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표준 화석, 시상 화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학습지에는 뭐 고기후 연구 방법 뭐 이러한 내용, 제 지질시대 구분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지질시대의 기후랑 그다음에 지질시대의 각각에 있는 대표적인 화석들만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아까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는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다시 크게 두 개 누대, 그 다음에 각각의 누대들은 여러 개 대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여러 개 기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캄브리아기, 노란색,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뭐 이 기의 명칭을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각각의 시대들의 기후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지금 현재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는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신생대까지의 기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이 실선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평균 온도보다 기온이 낮았던 시기들, 이 시기나 이 시기나 이 시기나 이 시기 있죠? 이 시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빙하기라고 표현해요. 빙하기. 현재 온도보다 기온이 낮았던 시기를 빙하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질 시대 동안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처음엔 어땠을까요? 그렇죠.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온난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온이 이렇게 높았다가, 자, 중기에 그 다음에 한 번에 큰 빙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말기에도 3번 정도의 큰 빙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빙하기가 연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빙하기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대체적으로 초기에는 온난했지만 중기랑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도 보시면, 고생대도 평균적인 기온은 이렇게 현재보다는 조금 높았었죠? 근데 고생대도 마찬가지로 중기랑 그 다음에 말기쯤에 대규모의 빙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를 보시면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이 대체적으로 온난한 기후 조건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 초기에는 성캄브리아 시대랑 비슷하게 기온이 높았지만 점점 낮아지면서 현재는 빙하기랑 그 다음 빙하기가 아니었던 시기, 또 빙하기, 빙하기가 아닌 시기. 그래서 빙하기랑 빙하기의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간빙기라고 부르거든요. 간빙기.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현재는 계속 왔다 갔다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현재까지 기후가 어떤 식으로, 기온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생물들이 주로 서식을 했었는지, 생물들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아까도 말했지만 크게 시생누대랑 원생누대 두 개의 누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시생누대 때는 심해 열수 분출구에서, 이 심해 열수의 분출구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 해령 같은 부분이겠죠. 해령 같은 부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최초로 박테리아가 등장을 했고요. 박테리아. 그리고 자, 지금으로부터 약 38억 년 전에 원핵 생물이 출현하고 나서, 원핵 생물 남세균 남조류라는 생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남세균 남조류라는 화석이요. 생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해서 이게 남세균을 의미하는데, 이 남세균은 어떤 의의가 있냐면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예요. 광합성. 최초로 광합성을 했다는 거죠, 이 생명체가. 그럼 광합성을 하면 지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배는 활동이기 때문에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줄어들고 산소가 점점 증가하면서 지구의 대기 조성이 현재로 점점 현재와 비슷하게 점점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에 이 남세균이라는 생명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시생누대 때 남세균이라는 생명체가 등장했는데, 이 남세균은요,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크게 화석은 없지만 이 남세균이 남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 굉장히 대표적인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생누대 때는 다세포 생물들이 출현했는데, 특히 성캄브리아 시대의 가장 마지막 기의 명칭이 에디아카라 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을 다 합쳐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원생누대 때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등장을 했고,
단단한 껍데기를 가진 생물이 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크게 많은 생명체가 등장하진 않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세균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을 만들었고 성캄브리아 시대의 가장 마지막에 에디아카라 동물들이 출현을 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요 지금 그림이 에디아카라 동물군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지금 그림 뭐냐면 우리가 남세균이란 생명체가 스트로마톨라이트 라는 화석을 만들었다고 했었죠. 근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현재도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의 해변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옆에서 잘랐을 때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그러면 딱 봐도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층이 쌓이고 하나의 층이 쌓이고 여러 개의 층들이 반복해서 쌓여서 만들어진 것 같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 또는 뭐 암석처럼 생긴 이러한 것들을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바닷속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바닷속에 남조류라는 생명체가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낮에 햇빛이 비치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위쪽으로. 근데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 바닷물이 움직이고 하면서 이 남세균 남조류의 여기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모래 같은 것들이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되면 해가 지면 얘네는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깔아앉습니다. 활동을 멈추기 때문에. 근데 가라앉을 때 이 몸에 달라붙었던 모래 같은 것들이 아래쪽으로 같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리고 또 다음날 낮이 되면 얘네가 다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또 얘네들의 몸에 그런 모래 같은 것들이 달라붙겠죠.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이 위로 쌓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이러한 구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고 성캄브리아 시대의 남세균이 만든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의 대표적인 생명체들에 대해 살펴보면, 자, 고생대는 6개의 기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고생대 캄브리아 기에는 삼엽충,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고생대 표준화석이죠. 또는 완종류 같은 해양 무척주 동물이 번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라는 기에서는 어류, 최초의 척추 동물이 어류예요. 그래서 어류나 두 종류, 필석류, 필석도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준화석 중에 하나죠. 것들이 번성을 했고 실루리아기 때는 갑주어, 갑옷처럼 생긴 뭐 물고기라고는 표현인데 갑주어, 그다음 육상 식물이 출현을 했고요. 대봉기 때는 어류랑 양서류가 출현을 했고 그다음에 석탄기 때는 양서류가 번성을 했고 파충류가 출현을 했고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페른기 때는 거시식물이 출현을 했고 이 페른기의 마지막에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대멸종. 왜냐면 우리가 고생대 말기에 대규모의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러한 고생대에는 이러한 화석 생물들이 살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생대랑 신생대에 살았던 생명체들을 보시면 중생대는 트라이아이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세 개의 기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쥐라기는 우리가 친숙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뭐가 살았을까요? 그렇죠. 공룡이 살았겠죠. 공룡. 그래서 먼저 트라이아이스기 때는 암모나이트, 파충류, 거시식물 이 중에서도 암모나이트는 우리가 아까 중생대 표준화석이라고 했었죠. 번성을 했고 포유류가 이때 출현을 했습니다.
번성을 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쥐라기 때는 공룡이 번성을 했고 시조새가 출현했고요. 그 다음 백악기 때는 속시식물이 출현을 했고 말기에 마찬가지로 고생대랑 마찬가지로 생물의 대량 멸종, 대멸종이 있었는데 고생대 대멸종은 빙하기랑 관련이 있지만 중생대 때 일어났었던 이 대멸종은 우리가 현재는 운석의 충돌이랑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운석의 충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그래서 중생대에는 이러한 생명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이렇게 세 개의 기록이 구분이 되는데 자, 팔레오기, 네오기 때는 겉시식물이 쇠퇴하면서 속시식물이 번성을 해서 초원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가 사라지면서 현재 지금 시대에 번성되어 있는 포유류가 번성을 했고 조류도 출현했고 화폐석 같은 것들이 출현했다가 멸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4기 때는 마찬가지로 속시식물이 번성했고 대형 포유류 가장 대표적인 게 메모드죠. 메모드 같은 게 번성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인류의 조상이 출현을 하고 나서 지금은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를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신생대까지 어떤 생물체들이 등장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식물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나오거든요. 식물.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거 중요해요. 번성. 번성했을 수도 있고 출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 번성했던 생명체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자, 먼저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 이 번성을 했고 중생대 때는 겉시식물 신생대 때는 속시식물 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면 양, 겉, 속이라고 해서 양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양아치가 떠오르죠? 그래서 저는 양아치는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양겉 속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변성했던 식물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암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질시대의 생물들의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현생 2년 동안 해양 무척추 동물과 육상 식물의 과해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자, 여기서 현생 2년이라는 말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포함한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현생 2년 동안 무척추 동물과 육상식물의 과의 수. 과는 우리가 생물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종속, 과목, 강문, 계 이런 거 들어봤어요 혹시?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단위다라고 생물을 구분하는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해양 무척추 동물과 육상 식물이 이런 식으로 변화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억. 육상 식물이 해양 무척추 동물보다 먼저 출현하였다라고 했는데 육상 식물은 요때 출현했고 해양 무척추 동물은 요때 출현했죠? 그러면 육상 식물이 해양 무척추 동물보다 나중에 출현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겠죠? 그 다음 니은 해양 무척추 동물의 과의 수는 A 시기 말이 B 시기 말보다 적었다라고 했는데 A 시기의 말은 요만큼이고 그러니까 요만큼이겠죠. 그 다음 B 시기의 말은 요만큼이겠죠. 그럼 언제가 더 많아요? B 시기의 말이 더 많죠? 그래서 A 시기 말이 B 시기 말보다 적었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C 시기에는 화폐석이 번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A, B, C로 나왔는데 C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죠. 그러니까 무슨 시대입니까? 신생대고 신생대 표준화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폐석이었었죠. 화폐석. 그래서 디귿도 맞기 때문에 1번의 답은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문제는 배우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번 문제 바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지역의 지층 A, D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인데, 자, 먼저 A는 공룡 발자국, B는 삼엽충, C는 산호, D는 화폐석입니다. 그러면은 공룡 발자국은 중생대 표준화석이고, 삼엽충은 고생대 표준화석이고, 화폐석은 신생대 표준화석인데, 요 산호는 표준화석이 아니라 시상화석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시상화석 중에서도 얕고 따뜻한 바다라는 환경을 지시해주는 화석이 산호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 A, D 중 가장 오래된 지층은 D다. C를 모르겠지만 A, B, D만 비교해 보면 B가 제일 오래됐죠. 고생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냥 니은 A 지층에서는 암모나이트가 함께 산출된다. A는 중생되니까 암모나이트가 함께 산출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시기는 똑같아요. 근데 암모나이트는 바다에 살았습니다. 근데 공룡은 육지에 살았죠. 그래서 암모나이트는 바다에서 만들어진 지층에서 발견될 수 있고 공룡은 육지에서 만들어진 지층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같더라도 함께 산출될 수가 없어요. 중요해요. 해성층이냐 육성층이냐에 따라서도 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같아도 같이 산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다음 디귿 C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환경에서 퇴역된 지층이다 라고 했는데 디귿은 맞죠.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번 문제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53페이지랑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단원 평가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질 단면도를 나타낸 것인데, 자, 이 질 단면도가 있으면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이는 지금 지질 구조들이 얘랑 얘는 부정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단층이고, 그 다음에 얘는 습곡이 되겠죠. 습곡. 자, 그러면은 이 지층의 생성 순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퇴적 구조가 없기 때문에 역전이 되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먼저 뭐가 쌓였을까요? 그렇죠. A가 쌓였죠. A가 쌓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A가 쌓이고 부정합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쌓였습니까? B가 쌓였죠. 그 다음에 단층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 단층은 지금 오른쪽이 상반이고 왼쪽이 하반인데 상반이 올라갔으니까 무슨 단층일까요? 그렇죠. 역단층이죠. 그 단층이 만들어진 다음에 맨 위쪽 이 부분을 보면 육지죠. 그래서 원래는 단층이 형성돼 있으면 요렇게 얘가 이 지층이 위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여기는 수면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는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육지이기 때문에 다시 융기하고 침식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 이 지역에는 횡압력이 작용하였다. 그렇죠. 아까 단층이 만들어질 때 역단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설명 안 했었는데 아까 지금
A를 보시면 A에 뭐가 있었죠? 습곡 구조가 있었죠? 그러니까 A가 만들어지고 나서 부정합이 생성되기 이전에 여기에 습곡 작용이 일어났겠죠. 습곡 작용이. 그래서 아무튼 습곡이나 역단층이나 모두 행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요. 그다음 니은 단층이 생긴 후에 습곡 작용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단층 전에 습곡이 있었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냥 디귿 A와 B 지층 사이에는 오랫동안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낸 것인데 자, 여기는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인접한 두 지층 사이의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데 이용된 지사학의 법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A랑 B를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 A랑 B는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맞닿아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저여감층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부정의 법칙이겠죠? 긴 시간적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법칙이고, 그 다음에 2번 B와 C. 요거랑 요거죠. B와 C. 이거는 지금 퇴적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차례대로 쌓였다라고 판단하면 지층 누진 법칙이 적용됐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C와 D. 지금 C와 D는 지금 요 경계면을 기준으로 지금 맞닿아 있는데 여기도 뭐예요? 그렇죠. 부정합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부정합의 법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관입의 법칙이라고 써 있죠. 지금 C랑 D는 관입과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D랑 E 원래 E가 있었는데 D가 관입을 했기 때문에 관입의 법칙이 맞고요. 그 다음에 A랑 E 지금 A랑 E니까 요것도 뭐 A도 부정합이고 그 다음에 E도 위쪽에 부정합이 있기 때문에 뭐 부정의 법칙이 맞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기 때문에 2번의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어떤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 변화를 나타낸 건데 자, 지금 보시면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방사성 원소의 양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A가 100이 있었으니까 A가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모원소고 B가 자원소인데 자, 지금 A가 모원소가 절반만큼 줄었는데 걸린 시간이 요만큼 그리고 여기 두 칸째니까 2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자, 이 지금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는 몇 년이에요? 2억 년이 되겠죠.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기억 A는 모원소, B는 자원소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는 2억 년이다. 맞죠? 그다음에 디귿 어떤 암석 속에 A와 B의 함량 B가 1대 3이면 1대 3이라는 말은 모원소가 4분의 1만큼만 남아있다는 말이겠죠?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한강기가 몇 번 지난 거예요? 2번 지났겠죠. 그러면은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은 4억 년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생물의 분포 면적과 생존 기간을 나타낸 것인데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분포 면적이 좁고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은 길어요. 길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B는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짧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B 같은 경우에는 화석 중에서 우리가 시상화석이랑 표준화석이 있었죠. 그러면은 B 같은 경우에는 분포 면적이 넓으면서 생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무슨 화석으로?
그렇죠. 얘는 표준. 그럼 A는 반대니까 얘는 시상. 화석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주로. 그러면 옳은 것만을 고르면 기억. A 화석으로는 산호가 있다. 기억은 맞죠? 그 다음에 니은. P 화석은 질 시대 결정에 사용된다. 그렇죠. 시대를 구분하는 화석이 표준 화석이니까. 그냥 디귿. 모든 화석은 A나 B 중 어느 하나에 속한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분포 면적이 넓으면서 생존 기간이 긴 그런 화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시면,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A에서 발견된 주요 화석 가바의 산출 범위를 나타낸 것인데,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B, C, D, E 지층에서, 지금 이 지층에서 가나, 다라, 마, 바의 화석이 발견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기억. 시상 화석으로 가장 적당한 화석은 바이다라고 했는데 시상 화석이 되려면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바 같은 경우에는 생존 기간이 굉장히 이렇게 짧죠? 그래서 기억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생존 기간이 길수록 표준 화석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생존 기간이 짧을수록 표준 화석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했었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위의 지층을 3개의 지질시대로 나눈다면 지질시대의 경계는 각각 A와 B 사이, C와 D 사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는 표준 화석으로 가지고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표준 화석을 가지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생물의 멸종, 어떤 생물이 멸종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생물이 탄생하는 그러한 경계가 지질시대 경계로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A랑 B 사이는 여기는 얘가 멸종되고 얘랑 얘가 새로 탄생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질시대 경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연결돼서 만들어졌지만 여러 개 화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C랑 T 여기도 얘랑 얘가 멸종했고 얘가 새롭게 탄생했죠. 그래서 딱 이렇게 멸종과 탄생이 구분되는 기준이 A랑 B, C랑 D 사이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우리가 2번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지질시대 중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A, D로 나타낸 것인데 이건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A가 뭐예요? 선캄브리아고 그 다음에 B가 고생대, C가 중생대, D가 신생대죠? 긴 것부터 순서대로 선, 고, 중, 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A 시대에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성캄브리아 시대도 남세균, 에디아카라 동물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암모나이트는 B가 아니라 C 시대의 표준화석이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그냥 디귿 속시식물은 C보다 D 시기에 더 번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양겉 속이기 때문에 속시식물은 D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기 때문에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어느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의 구성 암석과 각 지층에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지금 A에는 방추충 푸줄리나. 그럼 A는 지금 무슨 시대일까요? 그렇죠. 고생대. B는 암모나이트. 그러면 중생대. 그 다음에 C는 공룡. 그럼 얘도 중생대. 그 다음에 D는 매머드니까 신생대겠죠. 신생대. 그럼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 A와 B는 모두 중생대 지층이라고 했는데 A는 고생대니까 틀렸죠. 그리고 니은 C는 육지에서 퇴적된 지층이라고 물어봤는데 공룡과 소철은 전부 다 육상 생명체이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D가 퇴적된 지질시대에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신생대는 우리가 앞에 기후에서 빙하기가 있었죠? 그래서 D것도 맞기 때문에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크림 가와 나는 지질시대의 화석을 나타낸 건데 가는 스트로마톨라이트니까 선 캄브리아 시대겠죠? 그리고 나는 암모나이트니까 중생 되겠죠. 그럼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 가의 구조를 만든 생물은 남세균인데 얘는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냥 니은. 나는 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니까 틀렸고요. 그냥 디귿. 가를 만든 생물종은 나보다 늦게 나타난 게 아니라 먼저 나타났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나오시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을 거고요.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시험 범위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다음 주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수행 평가를 지난번에 하나 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판구조론 만화 그리기였어요. 만화 그리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하셨고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하나 더 남았어요. 원래 뭐였냐면 그 별 포스터 만들기였는데 우리가 우주 단원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행평가를 바꿔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하나를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진행을 할 건데 아마 다음 주에 빨리 하면 좋겠죠. 그래서 수행평가를 추가로 하나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행평가는 마무리할 거고 지필평가는 오늘 한 부분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화성암부터 오늘 배운 부분까지가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문제는 객관식이 75점 그 다음에 서술형이 25점 이렇게 제시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시험까지 약간 수행평가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무용과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격리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구를 하시면 남는 시간에 다른 반도 마찬가지고요. 수업을 못 들었던 부분을 조금 정도는 보충 수업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